평범한 아버지인 척 일병 계급의 아들 면회간 해병대 3스타 부사령관, 그러나 면회를 거부당한 후 구타당한 아들을 본 뒤 피눈물을 삼키며 군 전체의 악습을 뿌리 뽑아버리는 정의 구현하면서 군부대를 개박살내는 이야기입니다. 서해의 찬 바람이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해병대 사령부의 창문을 두드리는 오후였다. 대한민국 해병대의 심장부 그곳에서 두 번째로 높은 지위에 있는 해병대 부사령관 박강철 중장의 집무실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단정하고 엄격했다. 책상 위에는 각종 군사 서류와 지도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렬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붉은 글씨가 그의 자부심처럼 빛나고 있었다. 세 개의 별이 박힌 전투복은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의 무게를 상징했지만 책상 한편에 놓인 낡은 사진틀 속의 사진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만은 한없이 부드러웠다. 앳된 얼굴의 아들 박지훈이 해병대 정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입대식 날의 사진이었다. 아버지를 따라 해병이 되겠노라 다짐했던 어린 아들은 이제 서해 최북단의 백령도 흑룡부대라 불리는 해병대 제육여단에서 복무 중인 늠름한 해병 일병이 되어 있었다. 벌써 일병이라 시간 참 빠르군. 박강철은 나직이 읊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날이었다. 계급장을 떼고 장군이 아닌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을 만나러 가는 날. 그는 비서실에 어떠한 공식 일정도 잡지 말 것을 엄명해 두었다. 수행원도 의전 차량도 없이 오직 아버지로서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어야 했다. 그는 관사의 옷장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점퍼와 낡은 면바지를 꺼내 입었다. 수십 년간 군복에 익숙해진 몸이 어색하다는 듯 꿈틀거렸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아들이 좋아하던 과자와 초콜릿, 갓 나온 신간 소설 몇 권을 가방에 채워 넣는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평생을 전장에서 보낸 장군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영락없는 아들 바보의 모습이었다. 인천항 연안 여객 터미널로 향하는 길, 그는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검은색 세단이 소리 없이 도로를 미끄러져 나갔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그의 상념을 과거로 이끌었다. 어릴 적 유난히 몸이 약했던 지훈, 그런 아들이 강하게 자라주길 바라는 마음에 엄하게 대했던 자신. 그럼에도 아들은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버지의 붉은 명찰을 동경하며 기어코 스스로 해병이 되었다. 아버지처럼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강한 남자가 되고 싶습니다. 입대 전날 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던 아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날 밤 그는 아들을 안아주며 뜨거운 눈물을 삼켰다. 자랑스러움과 안쓰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백령도로 향하는 쾌속선은 거친 파도를 갈랐다. 뱃멀미를 하는 승객들의 신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지만 박강철의 마음은 이미 아들이 있는 부대로 향하고 있었다. 4시간의 항해 끝에 도착한 백령도 용기포항. 섬 특유의 짭조름한 바다 내음과 거친 바람이 그를 맞았다. 그는 곧장 택시를 잡아 타고 아들이 복무하는 흑룡부대로 향했다. 부대 정문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심장은 조금씩 더 빠르게 뛰었다. 위병소 앞 대한민국 해병대 제육여단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부대 표지석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는 택시에서 내려 위병소로 다가갔다. 팔각모를 눌러쓴 해병들이 절도 있는 동작으로 그를 막아섰다. 필승, 면회 오셨습니까? 필승. 박지훈 일병 면회 온 아버지입니다. 박강철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다. 그의 평범한 행색을 훑어본 위병소 책임자인 김태진 소위가 앞으로 나섰다. 젊고 의욕 넘치는 장교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경직된 표정이었다. 신분증 주시겠습니까? 박강철이 주민등록증을 건네자
김소희는 신원조회를 하는 듯 잠시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현재 부대 내 감염 관리 지침이 강화되어 외부인 면회가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감염 관리 지침이라고? 박강철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현직 부사령관이었다. 전군에 그런 지침이 하달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단순한 거짓말이었다. 제가 오기 전에 부대와 통화했을 때는 면회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지침이 바뀐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전에 긴급히 하달된 사항이라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소희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그의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박강철은 수십 년의 군 생활 동안 수많은 부하들의 얼굴을 봐왔다. 지금 김소희의 얼굴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자의 전형적인 표정이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아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아들 녀석과 잠시 통화라도 할 수 있겠소? 얼굴이라도 잠깐 보면 안 되겠나?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을 담아 간절히 부탁했지만 김소희는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그것도 어렵습니다. 지침상 부대원과 외부인의 접촉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아비가 아들 얼굴 보겠다는데 무슨 놈의 지침이 그렇게 야박해. 순간 박강철의 목소리가 커졌다. 평소에 그답지 않은 행동이었다. 당황한 김소희는 더욱더 몸을 움츠렸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님. 규정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그는 완강했다. 박강철은 더 이상 떼를 쓰는 평범한 아버지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섰다. 하지만 그의 눈은 위병소 너머 굳게 닫힌 부대의 철문을 날카롭게 응시하고 있었다. 아들의 부대에서 그는 처음으로 이방인이 되어 거절당했다. 단순한 면회 거부가 아니었다. 이것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감추려는 자들의 서투른 연극이었다. 알겠소. 돌아가지. 수고하시오. 박강철은 순순히 돌아섰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터미널로 향하지 않았다. 그는 부대 근처의 허름한 식당으로 향했다. 직감은 그에게 경고하고 있었다. 고요한 수면 아래 거대한 폭풍이 소용돌이치고 있다고.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자신의 아들 박지훈이 있음을. 그는 오늘 밤 이 섬을 떠나지 않을 작정이었다. 부대 앞 용기포 식당이라는 낡은 간판을 단 식당은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군인들로 북적였다. 박강철은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김치찌개를 주문했다. 식당 아주머니는 그의 초조한 얼굴을 보고는 아드님 면회 오셨나 봐요. 요즘 부대가 뒤숭숭해서 면회가 잘 안 된다던데라며 안타까운 듯 말을 건넸다. 뒤숭숭하다. 그 말이 박강철의 귓가에 예리한 파편처럼 박혔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음식은 모래알처럼 씹혔다. 그의 모든 신경은 주변의 대화 소리에 쏠려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투복 차림의 해병 2명이 투덜거리며 식당으로 들어왔다. 한 명은 상병, 다른 한 명은 일병 계급장이었다. 그들은 박강철의 바로 옆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아, 진짜 황 중사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오늘 완전 제대로 걸렸네. 상병으로 보이는 해병이 거칠게 수저를 놓으며 말했다. 말도 마십시오. 박지훈 일병 그 새끼 때문에 우리 소대 전체가 지금 완전 비상입니다. 박지훈 일병. 아들의 이름이 나오자 박강철의 등줄기가 굳었다. 그는 최대한 태연한 척 김치찌개를 떠먹는 신용을 하며 귀를 쫑긋 세웠다. 그 새끼는 근데 좀 맞을만 했어. 지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갓 들어온 이등병 감싸고 도는 꼴하고는. 여기가 무슨 유치원이야?
그래도 너무 심하게 팬 거 아닙니까? 의무실에서 들었는데 얼굴이 완전 엉망진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면회 온 아버지도 돌려보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쿵.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박강철의 손에서 숟가락이 미끄러져 그릇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두 해병이 잠시 그를 쳐다봤지만 별 관심 없다는 듯 다시 자기들끼리의 대화에 몰두했다. 박강철은 떨리는 손을 테이블 아래로 감추었다. 아들이 맞았다고. 얼굴이 엉망이 될 정도로. 황 중사 성격 알잖아. 한번 눈밖에 나면 끝장나는 거. 하필이면 마동철 병장한테 개기냐고. 마 병장이 이준수 이병 그거 좀 갈궜다고 그걸 황 중사한테 그대로 꼰지르니 깡다구 하나는 인정해줘야 돼. 꼰지른 게 아니라 부조리 신고한 거 아닙니까? 근데 황 중사가 그걸 묵살하고 오히려 박일병을 조인트 깐 거 아닙니까? 선임에 대한 하극상이고 소대 분위기를 해치는 주범이라면서 진짜 어이가 없어서. 대화의 조각들이 맞춰지며 끔찍한 진실의 윤곽이 드러났다. 아들 지우는 부대 내의 부조리, 후임병에 대한 괴롭힘을 보고 참지 못했다. 그리고 원칙대로 소대 부사관인 황정식 중사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정의의 실현이 아닌 끔찍한 폭행과 보복이었다. 그리고 부대는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감염관리 지침이라는 허울 좋은 거짓말로 아들의 면회까지 막아선 것이다. 박강철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뜨거운 분노가 피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아들을 때린 놈들, 그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은폐한 간부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을 아들의 얼굴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대대장님까지 다 알고 있는 눈치던데. 그냥 조용히 덮고 넘어가려는 거지 뭐. 박일병 아버지가 그냥 평범한 아저씨 같던데 뭘 알겠어. 그냥 부대에서 안 된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돌아가겠지. 상병이 낄낄거리며 말했다. 그 순간 박강철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다. 평범한 아저씨. 그들은 지금 대한민국 해병대 부사령관을 아들을 보러 온 평범하고 힘없는 아버지로 취급하며 조롱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도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도 없었다. 오직 어떻게 이 상황을 귀찮지 않게 넘길 것인가에 대한 계산뿐이었다. 박강철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다. 그는 계산대로 걸어가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계산해 주시오. 식당을 나서는 그의 등 뒤로 두 해병의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차가운 선바람을 맞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 분노로 들끓는 마음을 억지로 짓눌렀다. 지금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아들을 구하고 썩어 빠진 군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더 차갑고 더 무서운 힘이 필요했다. 그는 다시 택시를 잡아 타고 민박집으로 향했다. 하룻밤 묵을 방을 잡은 그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필승. 부사령관님, 박강철 중장입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젊고 패기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전속부관 강세준 대위였다. 네, 부사령관님. 필승. 휴가 중 아니셨습니까? 강 대위. 내 말 잘 듣게. 박강철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지금 즉시 나의 어급 정복과 훈장, 지휘봉을 모두 챙겨서 내일 아침 첫 배로 백령도로 들어오게. 사령부 지휘통제실에는 내가 내일 아침 80으로 해병대 제6여단에 대한 불시 전투준비 태세 점검에 들어간다고 도고해. 부사령관 직권으로 발령하는 진돗개 하나 상황에 준하는 비상소집일세. 단 여단에는 내가 도착하기 직전까지 이 사실을 절대 알려서는 안 되네.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게. 알겠습니다. 부사령관님. 강 대위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비장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단 한 번도 이런 식의 명령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부사령관의 목소리에 담긴 서리빨 같은 분노는 전화기 너머로도 생생하게 느껴졌다. 전화를 끄는 박강철은 창밖의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가 거칠게 해안을 때리고 있었다. 내일 아침 저 파도보다 더 거대한 분노가 흥룡 부대를 덮칠 것이다. 어제는 아들의 면회를 거부당한 평범한 아버지였지만 내일은 부정을 심판하는 해병대 부사령관으로 그들 앞에 설 것이다. 아들의 멍든 얼굴에, 아들의 흘렸을 눈물에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어둠이 내린 백령도의 작은 민박집 방 안에서 한 아버지의 뜨거운 눈물이 분노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백령도의 하늘은 박강철의 마음을 대변하듯 짙은 회색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아침 첫 배로 도착한 강세준 대위는 부두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 대위는 다림질이 잘 된 어급 정복과 하얀 장갑, 반짝이는 훈장들을 보자기에 고이 싸들고 있었다. 부사령관님 오셨습니까? 필승. 수고했네. 차는 준비됐나? 네, 의전 차량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박강철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랐다. 그는 차 안에서 민간인 복장을 벗고 별 3개가 빛나는 해병대 중장의 정복으로 갈아입었다. 옷을 갈아입는 짧은 시간 동안 그의 얼굴에서 아버지의 고뇌는 사라지고 오직 지휘관의 냉철함만이 남았다. 마지막으로 정모를 눌러쓰자 그의 눈빛은 적진을 향하는 맹수처럼 번뜩였다. 부사령관의 공식 방문을 상징하는 3개의 별이 그려진 성판을 단 검은색 세단이 흥룡부대 정문을 향해 소리 없이 나아갔다. 어제 그가 초라하게 발길을 돌려야 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위병소 근무자들은 멀리서 다가오는 검은색 세단과 그 앞에 선명한 삼성 장군 깃발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차가 위병소 바로 앞에 멈춰 서고 운전석에서 내린 강 대위가 뒷좌석 문을 열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인물을 본 순간 어제 박강철을 돌려보냈던 김태진 소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어제 그토록 완강하게 막아섰던 평범하고 초라해 보이기까지 했던 그 아저씨가 지금 대한민국 해병대 부사령관의 위용을 뿜어내며 자신 앞에 서 있었다. 필승, 통신보안, 해병대 부사령관님께서 부대를 방문하셨다. 총기 거치 후 전 근무자 차렷. 김소위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라져 나왔다. 위병소 근무자들은 혼비백산하여 부동자세로 섰다. 박강철은 김소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직이 말했다. 어제는 감염 관리 지침 때문에 안 된다더니 오늘은 괜찮은 모양이지?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경멸은 비수가 되어 김소위의 심장을 찔렀다. 김소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다. 그의 어깨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문 열어. 명령이 떨어지자 굳게 닫혀있던 부대의 철문이 황급히 열렸다. 박강철을 태운 차는 유유히 부대 안으로 들어섰다. 그 뒤로 부대는 말 그대로 벌집을 쑤신 듯 난리가 났다. 부사령관님 방문. 부사령관님 방문. 전부대 비상. 전부대 비상. 사이렌 소리와 다급한 고함 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잠시 후 여단장과 참모들 그리고 박지훈 일병이 속한 대대의 대대장 오성규 중령이 헐레벌떡 달려와 차 앞에 도열했다. 필승. 부사령관님 유교단 방문을 환영합니다. 여단장 해병준장. 됐다. 박강철은 여단장의 경례를 손으로 막았다. 그의 시선은 여단장을 지나 그 뒤에 서 있는 오성규 중령에게 고정되었다. 오성규 중령. 예. 중령 오성규. 오 중령이 군기가 바짝 든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다. 자네 대대 소속 박지훈 일병을 지금 당장 이 자리로 데려오게. 예, 알겠습니다.
오성규 중령은 뒤돌아 중대장에게 무언가를 다급하게 지시했다. 박강철은 그를 둘러싼 지휘관들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차가운 얼굴로 기다렸다. 부대의 모든 소음이 멎고 무거운 침묵이 연병장을 짓눌렀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 어리둥절해했다. 잠시 후 중대장의 인솔하에 한 병사가 연병장을 가로질러 걸어왔다. 박지훈 일병이었다. 아들은 군중 앞에 서 있는 아버지를 보고는 놀라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지훈의 왼쪽 뺨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부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다. 애써 감추려 했지만 고통과 굴욕의 흔적은 역력했다. 박강철은 천천히 아들에게로 걸어갔다. 수많은 장병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는 아들의 멍든 뺨을 하얀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지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괜찮으냐 아들아. 아버지의 나직한 물음에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궜다. 박강철은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준 뒤 몸을 돌려 오성규 중령과 그를 비롯한 간부들을 향해 섰다. 그의 눈빛은 이제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오성규 중령. 예. 이게 뭔가. 설명해보게. 그의 목소리는 지축을 울리는 천둥처럼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박일병이 어제 저녁 점호 시간에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오성규 중령이 더듬거리며 준비된 거짓말을 내뱉는 순간이었다. 닥쳐라. 박강철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내 놈들이 나를 아주 우습게 보는 모양인데 좋아. 내가 오늘 너희들의 그 썩어 빠진 정신 상태를 뿌리부터 모조리 뽑아주마. 강대위. 예, 부사령관님. 지금 당장 사령부 헌병단과 감찰실에 연락해. 부사령관의 명으로 유교단 예하 대대에 대한 긴급 수사 및 감찰을 개시한다. 관련자 전원 출국 금지 및 직무 정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전하게. 한 놈도 빠짐없이 전부 잡아들여. 박강철의 명령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오성규 중령을 비롯한 간부들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들이 조롱했던 평범한 아버지의 분노가 이제는 그들의 군 생활 전체를 집어삼킬 거대한 해일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다. 흥룡 부대의 길고 어두운 아침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연병장 위로 무겁게 내려앉은 침묵 속 시간은 흐름을 멈춘 듯 했다. 대한민국의 강군이라 자부하던 흥룡 부대의 심장부에서 부대의 모든 치부가 부사령관이라는 가장 날카로운 메스 앞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대대장 오성규 중령을 비롯한 간부들은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감히 박강철 중장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들의 어깨 위 계급장은 더 이상 명예의 상징이 아닌 책임과 죄악의 무게로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다. 사병들의 대열에서는 나지막한 술렁임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공포와 경악 그리고 그 사이를 비집고 피어나는 한 줄기 희미한 기대감. 그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초현실적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박지훈 일병은 아버지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서 자신을 덮쳤던 절망과 아버지가 가져온 희망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때였다. 멀리서 프로펠러가 공기를 가르는 육중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들려오는 하늘로 향했다. 짙은 구름을 뚫고 해병대의 상징인 마리논 MUH-1 헬리콥터 2대가 위용을 드러내며 하강하기 시작했다. 헬기는 연병장 한쪽에 착륙하며 강력한 하강풍으로 흙먼지를 일으켰다. 문이 열리고 가장 먼저 내린 것은 검은색 특수 전투복과 방탄 헬멧으로 무장한 헌병 특임대 STT 대원들이었다. 그들은 소음 하나 없이 신속하게 헬기 주변 경계에 들어갔다. 이어서 내린 것은 딱딱한 표정의 해병대 사령부 감찰실 소속 장교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각종 서류 가방과 조사 장비가 들려 있었다. 그들의 서리빨 같은 눈빛은 눈앞의 부대를 단순한 피감찰 부대가 아닌 범죄 현장으로 보고 있는 듯 했다. 박강철 중장은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오성규 중령에게 차갑게 말했다. 대대장실을 임시 지휘통제실 및 합동조사본부로 사용하겠다. 자네를 포함한 모든 대대 간부들은 지금부터 내 허락 없이는 그 어떤 통신 장비도 사용할 수 없으며 지정된 장소 외에 이동을 금한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오성규 중령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다. 박강철은 강세준 대위에게 지시했다. 대대 전 병력의 개인정비 시간을 보장하되 생활관을 벗어나지 않도록 통제하게. 그리고 황정식 중사와 마동철 병장 두 사람은 즉시 신병을 확보하여 격리된 장소에 대기시켜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고 그 어떤 회유나 협박, 자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게. 명령은 신속하고 정확했다. 헌병 특임대원 2명이 곧장 대열로 다가가 황정식 중사와 마동철 병장의 양팔을 붙잡았다. 황 중사는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려는 듯 저항하려 했지만 특임대원의 강철 같은 힘 앞에서는 무의미했다. 마동철 병장은 이미 얼굴이 사색이 되어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을 뻔했다. 그들이 끌려나가는 모습은 부대원들에게 공포 그 자체이자 동시에 기묘한 해방감을 안겨주었다. 대대장실은 순식간에 살벌한 분위기의 조사본부로 변모했다. 감찰 장교들은 통신 기록, 행정 서류, 부대 일지 등을 압수하기 시작했고 헌병 수사관들은 조사실을 꾸렸다. 박강철은 대대장 책상에 앉아 압수된 서류들을 검토했다. 그의 눈은 매처럼 날카로웠다. 특히 부대 특이사항 보고 서류철에서 그의 손이 멈췄다. 박지훈 일병이 계단에서 넘어짐으로 기록된 날짜 전후로 수많은 병사들의 자잘한 부상 기록들이 개인 부주의 혹은 훈련 중 경미한 부상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너무나도 자기적이고 일관된 기록이었다. 이게 자네가 말하는 지휘 방식인가, 오중령? 박강철은 서류를 책상 위로 던지며 대대장실 한편에 서 있는 오성규 중령에게 물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지. 이건 지휘가 아니라 방임이고 은폐다. 자네는 부하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진실을 묻어버리고 그저 내 놈의 진급에 흠집이 날까 전전긍긍했을 뿐이야. 해병대 장교로서의 명예를 스스로 내던진 거다. 첫 번째 공식 조사는 대대장 오성규 중령을 상대로 시작되었다. 수사관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박지훈 일병의 부상에 대해 최초 보고는 언제,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계단에서 굴렀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 확인이나 추가 조사를 지시했습니까? 최근 3개월간 대대 내에서 발생한 모든 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에 대한 인지 여부를 답변하십시오. 오성규 중령은 처음에는 보고받은 바 없다. 나는 몰랐던 일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하려 애썼다. 그는 박강철이 단순히 아들의 복수를 위해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 착각했다. 하지만 박강철은 냉정했다. 그는 수사관들의 조사를 지켜보며 결정적인 순간에만 개입했다. 오중령. 어제 내가 내 아들의 면회를 신청했을 때 자네는 감염관리 지침이라는 거짓 보고를 나에게 하도록 승인했지. 안 그런가? 그것은 부대의 안정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습니다. 안정? 누구를 위한 안정인가? 폭행당한 피해자를 위한 안정인가 아니면 가해자들과 그것을 덮으려는 자네 자신을 위한 안정인가? 부하가 상관에게 거짓을 고하는 것을 승인하는 지휘관이 이끄는 부대가 어떻게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단 말인가? 박강철의 일갈에 오성규 중령의 거짓 방어선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결국 모든 사실을 실토하기 시작했다. 황정식 중사의 폭행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일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라고 지시했다는 것.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해병대 특유의 군기 확립 과정이라며 애써 외면해왔다는 것까지. 한편 박강철은 다른 지시를 내렸다. 전 대대원을 대상으로 병영 생활 만족도 및 부조리 실태에 대한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하라는 것이었다. 또한 원하는 병사는 누구든 부사령관과의 1:1 면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단 면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될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그리고 그는 의무실에 격리되어 있던 이준수 이병을 조용히 불렀다. 자신의 아들이 지키려 했던 모든 사건의 시작점에 있었던 그 어린 병사를. 박강철은 떨면서 들어오는 이 이병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의자를 빼주었다. 겁먹지 마라 해병. 여긴 아무도 널 해치지 않아. 난 그저 진실이 듣고 싶을 뿐이다.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로 그는 심판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썩어버린 뿌리를 드러내기 위한 첫 삽을 뜬 것이었다. 대대장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박강철 중장은 겁에 질려 고개만 푹 숙이고 있는 이준수 이병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그는 일부러 감찰관과 헌병들을 모두 방 밖으로 내보냈다. 위압적인 분위기를 없애고 오직 한 명의 어른으로서, 한 명의 선배 해병으로서 이 어린 병사를 마주하기 위함이었다. 이준수 이병. 예. 이병. 수. 이 이병은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관등 성명을 댔다. 온몸이 경직되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다. 박강철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저었다. 편히 앉아라. 그리고 나를 부사령관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들뻘인 자네를 걱정하는 아저씨라고 생각해다오. 물이라도 한 잔 마시겠나? 박강철이 직접 종이컵에 물을 따라 건네자 이 이병은 당황하며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었다. 떨리는 손 때문에 컵에 물이 반쯤 출렁였다. 자네를 지켜주려다 내 아들이 다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자네 역시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고 들었고, 나에게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해 줄 수 있겠나? 그 누구도 이 방에서 나온 이야기 때문에 자네를 비난하거나 해코지하지 않을 것이네. 내가 이 세 개의 별을 걸고 약속하지. 박강철의 진심 어린 눈빛과 목소리에 이준수 이병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굳게 닫혀있던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마침내 둑이 터지듯 진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자대 배치를 받은 첫날부터였습니다. 마동철 병장님은 제가 행동이 느리고 어리바리하다는 이유로 매일 밤 생활관 뒤 창고로 불렀습니다. 거기서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전투와 발로 허벅지를 찼습니다. 욕설은 매일 들었습니다. 이 이병의 목소리는 점점 울음으로 변해갔다. 다른 선임들은 모른 척했습니다. 황정식 중사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빠릿빠릿하게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며 마 병장님 편을 드셨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패급이라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맞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흐느꼈다. 박강철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잠시 후 이 이병은 결심한 듯 말을 이었다. 사건이 있었던 날 제가 보급품을 옮기다가 실수로 상자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날 밤 마 병장님은 저를 또 창고로 불렀고 이번에는 정말 심하게 때렸습니다. 그때 박지훈 일병님께서 순찰을 도시다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준수 이병의 눈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았다. 절망 속에서 만났던 유일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박 일병님은 마 병장님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 병장님은 이 새끼가 미쳤나라며 박 일병님 뺨을 때렸고 박 일병님은 맞으면서도 부조리를 중단해 주십시오. 정식으로 보고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마 병장님은 박 일병님께 밀려났고
박일병님은 저를 데리고 황정식 중사님께 갔습니다.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진 이야기는 박강철의 피를 거꾸로 솟게 만들었다. 황 중사님은 보고를 듣고는 오히려 박일병님을 노려보셨습니다. 내가 뭔데 소대 분위기를 망치냐, 내가 이준수 이병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다라면서 그리고는 선임에게 하극상한 죄와 분대장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박일병님을 그 창고로 다시 끌고 갔습니다. 마 병장님과 함께. 이 이병은 차마 그 뒤에 끔찍한 광경을 입에 담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다. 제가 들었습니다. 박일병님이 맞는 소리 잘못했다고 말하라고 소리치는 소리 저는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오열했다. 박강철은 조용히 일어나 그의 등을 쓸어주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그는 이 어린 병사 앞에서는 끝까지 평정심을 유지했다. 이준수 이병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은 무너져가는 거짓의 성에 박힌 결정적인 쐐기였다. 박강철은 즉시 헌병 수사관들을 불러 마동철 병장의 신문을 지시했다. 격리된 신문실. 마 병장은 처음에는 절대 때린 적 없다. 박지훈이 혼자 넘어진 거다라며 완강히 부인했다. 그의 오만한 태도는 여전했다. 하지만 수사관이 이준수 이병의 증언이 담긴 녹취 파일을 재생하자 그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마동철 병장. 이준수 이병은 당신이 박지훈 일병의 양팔을 붙잡고 황정식 중사가 복부와 안면을 가격했다고 진술했다. 장소는 생활관 뒤편 A 창고, 시간은 저녁 점호 직후인 21시 30분경. 정확한가? 수사관의 서늘한 목소리에 마 병장의 동공이 흔들렸다. 거짓말입니다. 저 혼자 그런 게 아닙니다. 황 중사님이 시켜서. 스스로 무덤을 파는 발언이었다. 수사관들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압박은 거세졌고 결국 마동철 병장은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황정식 중사가 주도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마지막 순서는 황정식 중사였다. 그는 다른 이들과는 달랐다. 오랜 군 생활로 다져진 그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행위가 군기 확립을 위한 정당한 훈육이었다고 강변했다. 박지훈 일병은 선임의 권위에 도전했고 부대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해병대 정신을 망각한 병사에게 따끔한 교훈을 준 것뿐입니다. 그의 뻔뻔한 태도에 참고 있던 박강철이 직접 신문실로 들어섰다. 그는 황정식 중사 앞에 섰다. 황 중사. 필승. 자네가 말하는 해병대 정신이 뭔가? 후임병을 창고로 끌고 가 집단으로 폭행하고 진실을 말하는 부하의 입을 막는 것이 자네가 배운 해병대 정신인가? 부사령관님께서는 전방부대의 현실을 모르십니다. 강한 군기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닥쳐라. 박강철의 목소리가 신문실 전체를 울렸다. 그 더러운 입으로 해병대 정신을 논하지 마라. 진정한 해병대 정신은 약자를 보호하고 불의에 맞서는 것이다. 전우의 등을 믿고 내 목숨을 맡기는 것이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명예를 지키는 것이다. 내 놈이 한 짓은 해병의 명예에 똥칠을 한 그저 비겁하고 잔인한 폭력일 뿐이야. 내 놈 같은 자는 해병의 상징인 이 붉은 명찰을 달 자격이 없다. 박강철은 한 걸음 다가가 황정식의 가슴에 달린 붉은 명찰을 매섭게 노려봤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강철 채찍이 되어 황정식의 비뚤어진 신념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황정식의 얼굴에서 마지막 허세마저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모든 자백이 확보된 순간 박강철은 지시했다. 황정식 중사 마동철 병장을 폭행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즉시 긴급 체포한다. 전 대대원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연행하도록. 잠시 후 전 대대원이 다시 연병장에 집결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어제까지만 해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황정식 중사와 마동철 병장의 손에 차가운 금속 수갑이 채워졌다. 철컥하는 소리는 거짓의 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음을 알리는 선고와도 같았다. 황정식 중사와 마동철 병장이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은 대대 전체에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병사들은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두려움과 함께 묘한 카타르시스가 그들을 덮쳤다.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의의 실현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오랫동안 그들을 짓눌러왔던 거대한 악습의 뿌리 하나가 뽑혀나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박강철 중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히 몇몇 나쁜 사과의 문제가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다. 이것은 병든 시스템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다. 그는 조사의 칼날을 더 위로, 더 깊숙이 향했다. 무기명 설문조사와 1:1 면담 결과는 끔찍했다. 박지훈 일병의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 선임병들의 후임병에 대한 금품 갈취, 간부들의 묵인과 방조, 심지어는 외박과 휴가를 미끼로 한 부당한 지시까지. 부대는 겉으로는 완벽한 군기를 자랑하는 최전방 정예부대였지만 속은 이미 골마 터지기 직전의 종양과도 같았다. 박강철은 모든 증거 자료를 가지고 대대장 오성규 중령과 중대장을 다시 불렀다. 그는 수십 장에 달하는 병사들의 증언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오성규 중령. 이게 자네가 지휘한 부대의 실상이다. 자네는 부하들이 매일 밤 폭력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을 때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나? 보고서에 이상 없음이라고 결제 도장을 찍는 것이 자네가 할 일의 전부였나? 오성규 중령은 산더미 같은 증언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부사령관님 죄송합니다. 제가 군 생활을 마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는 자신의 경력과 가족을 들먹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박강철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기회? 내 놈이 짓밟은 저 젊은 해병들의 청춘과 명예는 누가 보상하지? 그 부모들의 피눈물은 누가 닦아주지? 자네는 지휘관으로서 부하들을 지켜야 할 가장 신성한 의무를 저버렸다. 자네의 안위와 진급을 위해 해병대의 명예를 팔아넘긴 것이다. 그런 자에게는 더 이상 해병을 지휘할 자격이 없다. 박강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성규 중령의 어깨에 달린 지휘관 견장을 바라보았다. 지금 이 시간부로 중령 오성규를 보직 해임한다. 아울러 지휘 책임과 직무유기, 범죄 은폐 혐의로 군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한다. 중대장도 마찬가지다. 그는 직접 손을 뻗어 오성규 중령의 전투복 어깨에 부착된 녹색 지휘관 견장을 떼어냈다. 지휘관의 상징이자 명예였던 견장이 힘없이 떨어져 바닥을 뒹굴었다. 오성규 중령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나갔다. 박강철은 여단장에게도 지휘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 조치했으며 사령부와 국방부에 이 사건의 전말과 함께 해병대 전체의 병영 문화에 대한 전면적인 감찰과 개혁의 필요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며칠 후 박강철 중장은 다시 한번 흥룡부대 전 장병을 연병장에 집결시켰다. 새로 부임한 대대장과 지휘관들이 그의 곁에 섰다. 그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나는 오늘 여러분 앞에 해병대 부사령관이 아닌 한 명의 선배 해병으로서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섰다. 그의 목소리는 연병장 전체에 무겁게 울려 퍼졌다. 이곳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 지휘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한다. 미안하다.
장군이, 그것도 해병대 부사령관이 사병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 사과하는 모습에 모든 장병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잘못된 악습은 해병대의 전통이 될 수 없다. 비겁한 폭력은 강한 훈련이 될 수 없다. 전우를 괴롭히는 것은 결코 해병의 명예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오늘 과거의 낡고 썩어빠진 관습과 고통스럽게 결별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명예와 전우의 위에 새롭고 강한 해병대를 세워야 한다. 그의 연설은 계속되었다. 그는 앞으로 해병대가 나아갈 방향, 인권이 존중되는 병영, 소통이 활발한 부대, 그리고 전투력과 인격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해병의 요람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의 연설에 병사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감돌고 있었다. 모든 공식 일정이 끝나고 박강철은 의무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아들 박지훈 일병을 찾아갔다. 멍과 부기는 많이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얼굴에는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박강철은 더 이상 장군이 아닌 오직 아버지의 얼굴로 아들 곁에 앉았다. 그는 말없이 아들의 손을 잡고 연고를 상처에 발라주었다. 괜찮다, 아들아. 다 괜찮다. 아버지, 저 때문에 너무 큰일을 만드신 것 아닙니까? 아버지 군 생활에 누가 될까 걱정됩니다. 지우는 여전히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었다. 박강철은 그런 아들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아니다. 내가 아버지를 구한 것이다. 내 용기가 썩어가는 해병대를 구할 기회를 준 것이다. 아버지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고통을 참아낸 것이 아니라 불의에 맞서 싸운 내 용기가 자랑스럽다. 두 부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존경이 담겨 있었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지나간 백령도에는 새로운 해병대를 향한 희망의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뿌리 뽑힌 악습의 자리에서 진정한 전우회의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백령도의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고 사건의 중심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해병대 사령부 내 군사법원으로 옮겨졌다. 엄숙하고 서늘한 공기가 감도는 법정 안. 피고인석에는 죄수복을 입은 황정식, 마동철, 그리고 오성규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부대 안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법의 심판대 위에서 고개 숙인 죄인일 뿐이었다. 황정식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초조함만이 남았고 마동철은 겁에 질린 눈으로 연신 방청석을 훑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오성규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다. 방청석 한쪽에는 박강철 중장이 정복 차림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피해자의 아버지이기에 앞서 이 사건을 통해 해병대가 바로 서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봐야 할 책임이 있는 지휘관이었다. 그의 옆에는 어느새 훌쩍 성장한 듯한 박지훈 일병과 심리치료를 통해 안정을 되찾은 이준수 이병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고 군검사의 날카로운 모두 진술이 법정의 정적을 갈랐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선임이 후임을 폭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지휘관의 방임과 묵인 아래 폐쇄된 조직 내에서 힘의 논리가 정의를 압살하고 한 개인의 인권이 어떻게 무참히 짓밟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한민국 군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피고인들은 해병의 명예를 스스로 내던지고 전우에게 총부리를 겨눈 것과 다름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증인석에 선 것은 이준수 이병이었다. 처음에는 긴장한 듯 목소리를 떨었지만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박강철 중장의 눈빛에 용기를 얻었다. 그는 또박또박 그날의 진실을 남김없이 증언했다. 마동철의 상습적인 괴롭힘, 박지훈의 용기 있는 저지, 그리고 황정식과 마동철이 자행한 끔찍한 집단 폭행의 전말까지.
그의 증언은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실의 힘을 가지고 법정 전체를 압도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이준수의 증언을 깎아내리기 위해 교묘한 질문을 던졌다. 증인은 평소 부대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선임들의 관심을 받은 것을 괴롭힘으로 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순간 이준수는 변호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관심은 인격적으로 대하며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욕설하고 때리고 잠을 재우지 않는 것은 관심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저는 그 차이를 압니다. 어리숙하기만 했던 신병의 입에서 나온 단호한 대답에 변호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다음으로 박지훈 일병이 증인석에 섰다. 그는 차분하고 절제된 목소리로 진술했다. 그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늘어놓기보다는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말했다. 저는 아버지를 따라 자랑스러운 해병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배운 해병대는 가장 강하고 가장 정의로우며 전우를 내 몸처럼 아끼는 조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현실은 달랐습니다. 약한 후임을 괴롭히는 것이 당연시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목소리는 묵살되었습니다. 저는 제 전우가 부당하게 고통받는 것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해병대 정신을 지키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그의 진술은 단순한 피해자의 증언을 넘어 해병대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하나의 선언과도 같았다. 법정은 숙연해졌다. 마지막 변론에서 피고인들은 뒤늦게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이미 늦은 후에였다. 군검사는 최종 논고에서 피고인들에게 군인으로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동이 한 젊은이의 육체와 영혼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그리고 해병대 전체의 명예에 얼마나 큰 오점을 남겼는지 평생토록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검사는 피고인 황정식에게 징역 5년, 피고인 마동철에게 징역 3년을, 그리고 이 모든 범죄를 묵인하고 은폐하여 부대를 범죄의 온상으로 만든 피고인 오성규에게 징역 2년과 함께 3명 모두에게 불명예 전역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날이 밝았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군의 근간인 지휘체계와 전우회를 스스로 무너뜨렸으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황정식에게 징역 4년, 마동철에게 징역 2년 6개월, 오성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 아울러 세 피고인 모두에게 불명예 전역을 명한다. 땅, 땅, 땅. 의사봉 소리가 법정의 모든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황정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절규했고 마동철은 넋나간 표정으로 끌려나갔다. 오성규는 허망한 표정으로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났음을 실감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죗값은 치러졌다. 재판이 끝나고 박강철은 법정을 나서는 지훈과 준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두 아들 같은 해병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었다. 쓰리스타 장군 아버지, 아들 폭행 사건으로 해병대 부조리 척결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여론은 들끓었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은 전군에 걸친 병영 문화 실태 조사를 지시했다. 특히 해병대는 가장 혹독한 개혁의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되었다. 며칠 후 박강철 중장은 국방부 장관의 긴급 호출을 받았다. 장관은 그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대신 가장 무거운 임무를 부여했다. 박 장군, 이번 일로 해병대가 국민의 신뢰를 많이 잃었네. 하지만 동시에 썩은 부위를 도려낼 기회이기도 하지. 누구보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아는 박 장군이 직접 칼을 들어주게. 대통령님의 재가를 받아 해병대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발족하네. 위원장은 박 장군이 맡아주게. 자네 아들이 지키려 했던
그리고 자네가 바로 세우려 했던 그 새로운 해병대를 자네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라는 뜻일세. 그것은 단순한 보직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해병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가시밭길이 될 것이 분명한 새로운 사명이었다. 박강철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거수 경례를 붙였다. 예, 알겠습니다. 명예로운 해병대를 위해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필승. 그의 눈은 아들이 입대하던 날처럼 자랑스러움과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해병대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출범은 해병대 창설 이래 가장 파격적인 사건이었다. 위원장으로 임명된 박강철 중장은 위원회 구성부터 기존의 관행을 모두 깨뜨렸다. 그는 장성급 장교의 수를 최소화하고 그 자리를 야전 경험이 풍부한 젊은 영관급 장교들과 부사관들로 채웠다. 심지어 병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며 각 부대에서 모범 병사들을 선발해 병사자문단을 구성했다. 그리고 군 외부의 민간 전문가들, 범죄 심리학자, 조직문화 컨설턴트, 인권 변호사들을 과감하게 영입했다. 위원회의 첫 회의실 풍경은 계급과 서열을 중시하던 기존의 군대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오늘 우리는 계급장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해병대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이야기합시다. 그 어떤 의견도 좋습니다. 비판도 좋고 대안도 좋습니다. 침묵은 해병대를 죽이지만 건강한 논쟁은 해병대를 살릴 것입니다. 박강철 위원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개혁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위원회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악습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폐쇄적인 조직 문화, 소통의 부재, 성과 위주의 왜곡된 지휘관 평가 방식, 구시대적인 징계 시스템 등 뿌리 깊은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물론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일부 원로 장성들과 보수적인 지휘관들은 혁신위원회의 방침이 해병대의 야성을 거세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한 장성 회의에서 한원로 장군이 박강철을 향해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박 장군,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게 해병대를 보이스카우트로 만들자는 것인가? 뺨 한 대 맞았다고 부모에게 달려가 이르는 나약한 군대를 만들 셈인가? 강한 훈련에는 고통이 따르는 법이야. 회의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두가 박강철의 입을 주목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원로 장군을 향해 예의를 갖추어 말했다. 선배님, 저 역시 해병대의 야성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해병입니다. 하지만 선배님께서 말씀하시는 야성과 폭력은 엄연히 다릅니다. 적에게는 사자처럼 용맹하되 내 전우에게는 형제처럼 따뜻한 것이 진정한 해병의 야성입니다. 부하를 두려움으로 통제하는 지휘관은 지휘관이 아니라 감독관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해병대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전우를 믿고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진짜 강한 해병대를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신뢰로 뭉친 군대, 그것이 제가 꿈꾸는 해병대의 미래입니다. 그의 단호하고 논리적인 반박에 회의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개혁에 대한 그의 진정성과 확고한 비전이 반대파들의 목소리를 잠재운 것이다. 개혁의 바람은 가장 먼저 사건의 진원지였던 백령도 유교단에서부터 불기 시작했다. 새로 부임한 대대장은 박강철의 개혁 철학을 가장 먼저 실천에 옮겼다. 첫째, 소통의 창구가 대폭 확대되었다. 대대장실의 문은 24시간 열려 있었고 병사들은 언제든 지휘관과 면담할 수 있었다. 매주 소통의 날을 정해 계급장 없이 스포츠 활동을 하거나 영화를 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투명성이 강화되었다. 생활관 복도와 식당, 체력 단련실 등 공용 공간에는 CCTV가 설치되었다.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반발도 있었지만 서로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설득 끝에 도입되었다.
또한 사령부 감찰실로 직접 연결되는 익명의 사이버 신고 채널 마린콜이 개설되어 그 어떤 간부도 신고 내용을 열람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셋째, 교육이 바뀌었다. 기존의 주입식 정신교육 대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인권교육과 분대 단위 토론식 리더십 교육이 정례화되었다. 왜 싸워야 하는가와 함께 어떻게 함께 싸워야 하는가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상병으로 진급한 박지훈이 있었다. 그는 사건의 피해자라는 그늘에 숨지 않고 오히려 누구보다 앞장서서 새로운 병영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주역이 되었다. 그는 또래 상담병으로 자원하여 후임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형이 되었고 분대장 교육생으로 선발되어 자신이 배운 새로운 리더십을 실천했다. 어느 날 저녁 생활관에서 한 선임이 새로 전입 온 신병의 관물대를 지적하며 큰 소리로 질책하고 있었다. 과거 같았으면 욕설과 얼차려로 이어졌을 상황. 분위기가 험악해지려는 순간 박지훈이 조용히 다가갔다. 김상병님, 제가 이 친구에게 관물대 정리하는 법을 다시 알려주겠습니다. 아직 서툴러서 그런 것이니 너무 나무라지 말아주십시오. 그는 위압적인 태도가 아닌 정중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상황에 개입했다. 그리고는 겁에 질린 신병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괜찮아. 처음엔 다 그래. 이리 와봐. 형이 쉽게 하는 법 알려줄게. 그는 단순히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시범을 보이며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다. 그 모습을 본 김상병은 멋쩍은 듯 헛기침을 하며 돌아섰다. 생활관의 다른 병사들은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폭력이 아닌 존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그것은 작지만 거대한 변화의 상징이었다. 바람이 불고 있었다. 차갑고 폭력적이던 서해의 칼바람이 이제는 서로를 보듬고 함께 나아가는 따뜻한 변화의 바람으로 바뀌고 있었다. 박지훈은 그 바람의 한가운데 서서 아버지가 지피고 자신이 온몸으로 받아낸 그 개혁의 불꽃을 더욱 활활 타오르게 만들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유교단은 혹한기 전술 훈련에 돌입했다. 수은주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혹한 속에서 완전 무장으로 수십 킬로미터의 산악 지형을 극복해야 하는 고된 훈련이었다. 혁신위원회의 개혁안이 해병대의 이빨을 무디게 만들었다고 비판하던 이들에게 이번 훈련은 변화된 유교단의 전투력을 증명해야 하는 중요한 시험대였다. 박지훈 상병은 분대장으로서 자신의 분대원들을 이끌고 있었다. 그의 분대에는 얼마 전 그가 감싸주었던 이준수 이병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준수는 이제 더 이상 어리숙한 신병이 아니었다. 선임들의 따뜻한 격려와 체계적인 교육 속에서 그는 자신감 넘치는 해병으로 성장해 있었다. 준수야, 군장 끈 조절 다시 해. 그렇게 하면 어깨에 물이 간다.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우리는 혼자 빨리 가는 게 아니라 함께 끝까지 가는 거다. 박지훈은 단순히 명령하는 분대장이 아니었다. 그는 뒤처지는 분대원의 군장을 대신 들어주었고 자신의 물을 나누어 마셨으며 휴식 시간마다 분대원들의 발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과거의 부대였다면 악으로 깡으로를 외치며 나고자를 비난했겠지만 지금 그의 분대는 서로를 격려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다. 훈련이 절정으로 치닫던 야간 침투 훈련 중 예기치 못한 위기가 발생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파른 능선을 오르던 한 분대원이 발을 헛디뎌 5m 아래 경사면으로 굴러떨어진 것이다. 비명소리와 함께 무전기를 통해 다급한 보고가 전파되었다. 여기는 3분대. 분대원 1명 추락. 발목 부상으로 기동 불가. 현재 위치 독수리봉 7부 능선. 사고 지점은 경사가 심하고 길이 험해들 것이나 차량의 접근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중대장의 무전 지시가 떨어졌다. 전분대 현 위치에서 대기. 본부에서 구조팀을 보내겠다.
하지만 혹한의 날씨에 부상자를 마냥 기다리게 할 수는 없었다. 그 순간 박지훈이 무전기를 잡았다. 지휘소, 여기는 1분 대장 박지훈 상병. 사고 지점은 우리 분대와 가장 가깝다. 분대원들과 함께 로프를 이용해 부상자를 직접 구조하겠다. 허가 바란다. 중대장은 잠시 망설였다. 위험한 시도였다. 하지만 박지훈의 단호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 그는 결단을 내렸다. 허가한다.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 박지훈은 즉시 분대원들에게 임무를 부여했다. 김상병은 확보 지점을 구축하고 최일병은 하강 로프를 준비한다. 이준수 2병, 넌 나와 함께 내려간다. 할 수 있겠나? 예, 할 수 있습니다, 분대장님.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였다. 두려움에 떠는 대신 끈끈한 신뢰를 바탕으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박지훈과 이준수는 로프에 몸을 의지한 채 어둠 속 가파른 경사면을 향해 하강하기 시작했다. 위에서는 다른 분대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그들의 생명줄인 로프를 굳건히 잡고 있었다. 버텨. 조금만 더 힘내. 서로를 향한 격려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마침내 부상자에게 도착한 박지훈은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부상자를 자신의 등에 업었다. 그리고 이준수의 도움을 받아 다시 절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육중한 무게에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위에서 당겨주는 동료들의 힘과 등 뒤에서 고통을 참아내는 전우의 신음이 그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었다. 마침내 부상자를 안전하게 구출해냈을 때 분대원들은 부둥켜 안고 환호했다. 그들의 얼굴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어떤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이번 구조작전은 폭력과 강압이 아닌 자발적인 협동과 신뢰가 얼마나 더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증명하는 극적인 순간이었다. 훈련이 끝나고 대대장은 훈련 강평에서 박지훈 분대의 활약을 특별히 칭찬했다. 이번 훈련의 수훈갑은 단연 1분대다. 그들은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가장 완벽한 전우회를 보여주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해병대의 모습이다. 존중은 결코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를 통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여러분 모두가 자랑스럽다. 이 소식은 언론을 통해 혹한을 녹인 해병대 전우회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다. 화성의 위원회 사무실에서 이 기사를 접한 박강철 중장은 한참 동안 신문을 내려놓지 못했다. 그는 아들의 사진이 담긴 기사를 몇 번이고 쓸어보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차올랐다. 그날 밤 그는 펜을 들어 아들에게 편지를 썼다. 장군으로서가 아닌 오직 아버지로서 쓰는 편지였다. 사랑하는 아들 지훈에게. 내가 나온 신문 기사를 보았다. 혹한 속에서 전우를 구해낸 내 용감한 모습을 보며 아비는 한없이 자랑스럽고 또 고마웠다. 사람들은 내가 해병대를 개혁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진짜 시작은 너였다. 내가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용기를 내주었기에 이 모든 변화가 시작될 수 있었다. 아비는 지금 수많은 서류와 회의 속에서 해병대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지만 너는 너의 자리에서 온몸으로 그 미래를 살아내고 있구나. 내가 바로 아버지가 꿈꾸는 새로운 해병대의 살아있는 증거이고 가장 큰 희망이다. 몸 건강히 지금처럼만 멋진 해병으로 복무를 마쳐다오. 아버지는 언제나 내 편이다. 너를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가. 며칠 뒤 백령도 생활관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읽는 박지훈 상병의 눈가도 촉촉이 젖어들었다. 그는 편지를 고이 접어 전투복상의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창밖을 내다보자 동료 해병들이 서로 장난치며 웃고 있는 평화로운 풍경이 보였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다. 그는 자신의 어깨에 놓인 아버지의 기대와 전우들의 신뢰, 그리고
스스로 지켜낸 명예의 무게를 느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용기가 함께 만들어낸 진정한 해병대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흘렀다. 개혁의 거센 파도가 휩쓸고 간 대한민국 해병대는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새로운 모습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낡은 관행과 부조리가 있던 자리에는 소통과 존중이라는 새로운 기둥이 세워졌고 두려움이 지배하던 병영에는 신뢰라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경북 포항의 해병대 교육훈련단. 갓 입소한 훈련병들이 붉은 명찰을 받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극기주 훈련의 한창이었다. 갯벌 위를 구르고 고무보트를 머리에 이고 달리며 육체의 한계를 시험하는 고된 훈련 속 한 훈련병이 그만 발목을 접질려 대열에서 낙오했다. 과거 같았으면 교관의 불호령과 함께 동기부여라는 명목 하에 모욕적인 얼차려가 가해졌을 상황.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훈련을 지휘하던 교관은 즉시 훈련을 중지시키고 달려와 훈련병의 상태를 살폈다. 그리고는 그의 동기들을 향해 외쳤다. 해병은 결코 전우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전원 동기를 부축해서 함께 간다. 마지막 한 명이 들어올 때까지 누구도 먼저 들어갈 생각 마라. 동기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달려들어 부상당한 동기를 양쪽에서 부축하고 그의 소총과 군장을 나누어 들었다. 힘내라. 다 왔다. 우리가 있잖아. 서로를 향한 거친 격려의 함성이 훈련장에 울려 퍼졌다. 그들은 비록 속도는 느려졌지만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전원 함께 결승선을 통과했다. 땀과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훈련병들의 얼굴에는 고통이 아닌 함께 해냈다는 깊은 유대감과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다. 이 모든 광경을 교육훈련단의 한쪽 언덕에서 퇴역을 앞둔 박강철 대장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혁신위원장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해병대 사령관으로 부임하여 개혁을 완성시켰고 이제 영예로운 전역을 앞두고 있었다. 그의 곁에 선 젊은 장교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사령관님께서 뿌리신 씨앗이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제 폭력은 명예로운 전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해병들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박강철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 깊게 팬 주름 사이로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자신이 평생을 바친 해병대가 아들의 희생과 자신의 노력을 통해 진정으로 강하고 명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은 그가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이었다. 같은 시각 서해 최북단 백령도. 2년 전 그날의 상처와 분노는 이제 아득한 기억이 되었다. 부대는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그늘 대신 웃음이 넘쳤고 생활관은 욕설 대신 편안한 대화 소리로 채워졌다. 그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박지우는 이제 전역을 앞둔 늠름한 병장이 되어 있었다. 그는 부대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모든 후임이 존경하고 따르는 참선임의 표본이었다. 그는 결코 권위를 내세우거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모든 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장 힘든 훈련에 앞장섰으며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다. 그가 분대장으로 이끌었던 분대는 부대 전체 최우수 분대로 여러 번 선정되었다. 저녁날 아침 생활관은 이별의 아쉬움으로 가득했다. 후임들은 저마다 롤링페이퍼와 서툰 솜씨로 만든 선물을 들고 와 박지훈 앞에 줄을 섰다. 특히 이제는 부대의 에이스로 성장한 이준수 상병은 그의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박지훈 병장님 아니었으면 저는 군 생활을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저에게 해병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진짜 전우애가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지훈은 말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안아주었다. 새로 부임한 대대장은 직접 그를 찾아와 전역증과 함께 부대장 표창을 수여했다.
박지훈 병장, 자네는 우리 부대의 자랑이자 상징이었네. 자네가 보여준 용기와 리더십은 해병대의 새로운 역사가 될 걸세. 사회에 나가서도 지금처럼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게. 수고 많았네. 모든 환송 인사를 마치고 위병소를 향해 걸어가는 박지훈의 발걸음은 가볍고도 무거웠다. 그는 부대 곳곳을 눈에 담았다. 자신이 피 흘렸던 창고, 아버지와 제외했던 연병장, 전우들과 함께 땀 흘렸던 훈련장까지 모든 곳에 그의 청춘의 조각들이 묻어 있었다. 그는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곳에서 싸웠고 변화시켰으며 마침내 승리했다. 위병소 앞에는 낯익은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다. 2년 전 아들을 만나기 위해 초조하게 이곳을 찾았던 바로 그 차였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군복이 아닌 편안한 신사복 차림의 박강철이었다. 그는 이제 세 개의 별을 내려놓고 오직 한 사람의 아버지로 돌아와 있었다. 아들 고생 많았다. 아버지. 필승. 저녁 신고를 마친 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거수 경례 대신 두 팔을 벌려 힘껏 아들을 안아주었다. 군 생활의 무게를 모두 내려놓은 아들의 등을 아버지는 오랫동안 말없이 토닥였다. 차를 타고 섬을 떠나 집으로 향하는 길. 부자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들은 부대에서 겪었던 소소한 일들과 전우들의 이야기를 했고 아버지는 퇴역 후의 소박한 계획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훈아, 아버지는 내 군 생활의 시작점에서 위대한 장군이 되는 것을 꿈꿨다. 하지만 지금 내 군 생활의 끝에서 돌아보니 내 평생의 가장 큰 자랑은 어깨 위의 별이 아니라 바로 너 박지훈 병장의 아버지라는 사실이구나. 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에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언제나 제 뒤에 산처럼 서 계셨던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제게 군인이자 아버지로서 최고의 영웅이셨습니다. 박강철이 시작한 해병대 혁신 모델은 성공적인 선례가 되어 육군과 해군, 공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병역 내 부조리 발생률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는 눈에 띄게 회복되었다. 강철 같은 의지로 시작된 개혁이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킨 것이다. 며칠 후 완전히 민간인이 된 박지훈은 아버지와 함께 탁 트인 서해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섰다. 붉은 저녁 노을이 수평선을 물들이고 있었다. 해병대의 상징과도 같은 그 바다를 바라보며 박지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저 앞으로 법을 공부해 볼까 합니다. 군대에서 겪었던 일들을 통해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일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의 말에 박강철은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아들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그래, 아주 좋은 생각이다. 어떤 옷을 입든 내가 가는 그 길이 바로 정의를 지키는 길일 것이다. 아비는 언제나처럼 내 뒤에 서서 응원하마. 강철과 같았던 아버지는 명예로운 별이 되어 하늘에 자신의 족적을 남겼고 그 아들은 이제 모든 것을 품어주는 거대한 바다가 되어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두 부자는 말없이 자신들이 지켜온 조국의 아름다운 바다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들의 등 뒤로 희망과 평화의 노을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